위험해요! 비켜나세요! 찰나의 순간 철제자재 더미가 무너지며 한서그룹 회장 최설인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순간 한 청년이 몸을 날려 그녀를 구했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청년의 얼굴을 본 서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빛, 그 걸음걸이, 글씨 쓰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15년 전 어느 눈 내리던 밤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하지만 청년은 자신을 장도윤이라 했고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뺑소니, 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운 양어머니를 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과연 이 운명적인 만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10년 1월 중순 기록적인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폭설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서리조트 그룹 회장 최설인에게 이번 겨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 한도경과 7살 아들 지호와 함께 설악산 별장에서 조용한 가족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거든요. 설이는 36살의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 손꼽히는 경영인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펜션 사업을 키워 지금은 전국 5곳에 리조트를 운영하는 그룹으로 성장시켰죠. 하지만 정작 성공을 이끈 건 남편 도경이었습니다. 심장이 약해 격한 운동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예리한 사업 감각과 성실함이 한서리조트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검은색 승합차가 눈 쌓인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뒷좌석에서 지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저기 눈 엄청 많아요. 눈사람 만들 수 있겠죠? 설인이 아들의 통통한 볼을 살며시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도착하면 아빠랑 같이 만들자. 조수석에 앉은 도경이 뒤를 돌아보며 기침을 했어요. 최근 들어 기침이 잦아졌지만 그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죠. 아빠는 눈사람 만드는 천재란다. 코는 당근으로 만들고 눈싸움도 할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차가 별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2층짜리 통나무집 스타일의 별장은 하얀 눈에 덮여 동화 속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현관 앞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두툼한 파카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박말순이었죠. 어서 오세요, 사모님. 도련님. 말순이 짐을 받아들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부터 설인의 집에서 일했는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믿음이 갔어요. 말순 씨, 고생 많으셨어요. 미리 올라와서 준비하느라.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짐을 나르는 말순의 뒤로 산장 관리인 남자가 장작을 날랐습니다. 벽난로용 장작이 현관 옆에 수북이 쌓였죠. 저녁 6시쯤 일행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벽난로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채웠어요. 지호는 아빠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도경의 동생 한도하였어요. 41살의 도하는 형과 달리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는 눈을 털어내며 가족들을 둘러봤죠. 형님, 형수님. 제가 좀 늦었네요. 도하야, 어서 와. 추웠지? 도경이 반갑게 맞았지만 설인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도하가 온다는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도하가 설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발코니로 나간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형수님, 형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요. 도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관리 잘 받고 있어요. 그래도 걱정이네요. 혹시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도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만약에 말이에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는 하셨냐는 겁니다. 도아 씨, 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괜찮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도아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이 경영권을 물려받으시려나 봐요? 여자가 그룹을 이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어요. 형님의 능력 덕분이죠. 형수님 혼자 힘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린이 차갑게 말했죠. 들어가 보시죠. 추워요. 도아는 발코니를 나서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서 놀고 있던 지호를 보더니 갑자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조카 컸네. 이 집 재산은 결국 내 거야. 도아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지호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죠. 하지만 그 전에 순서가 있는 법이지. 밤 9시가 넘어가자 바깥 날씨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눈보라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어요. 도아가 벽난로 앞으로 다가가 장작을 자꾸 집어넣었습니다. 불길이 필요 이상으로 세게 타올랐죠. 도아야, 너무 많이 넣으면 위험해. 도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아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형님, 춥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는 또 부엌으로 가서 기름난로를 최대로 틀어놓았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밤새 추우면 어떡해요. 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전기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폭설로 인한 일시적인 정전이었죠. 휴대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새벽 3시쯤 희미한 연기 냄새가 복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래된 배선과 과열된 난로 그리고 과도한 벽난로 장작이 만든 완벽한 재앙이었죠. 서린이 가장 먼저 깼습니다. 코를 찌르는 연기 냄새에 눈을 뜨는 순간 방 안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여보. 서린이 옆에서 자던 도경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도경도 놀라 벌떡 일어났죠. 불이야, 불.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연기가 훨씬 짙었어요. 아래층에서 붉은 불빛이 어른거렸죠. 지호야. 서린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도경은 비틀거리면서도 뒤따랐어요. 하지만 복도 한가운데서 도경이 기침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였죠. 여보, 정신 차려요. 같은 시각 1층 작은 방에서 자던 말순도 깼습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복도로 나왔어요. 연기 속에서 지호 방 쪽으로 기어가듯 움직였죠. 도련님. 말순이 문을 열자 지호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밖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가스 폭발 위험. 누군가의 외침이었습니다. 말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때 연기 속에서 도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순의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금 나가면 둘 다 죽어요.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도련님을. 들어요, 말순 씨. 도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애를 데리고 나가요. 앞으로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말고. 그는 두툼한 봉투를 말순의 손에 쥐어줬어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현금 다발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 데리고 사라져. 절대 돌아오지 말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죠.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품 안에서 지호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제가 어떻게. 빨리 나가요. 폭발하기 전에. 도아가 말순을 밀듯이 비상계단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말순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뒷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그녀는 지호를 꽉 안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산장 안에서는 설인이 필사적으로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지호야. 하지만 지호 방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고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울려 퍼졌죠.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산길이 얼어붙어 차량이 쉽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설인은 연기에 질식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산장 2층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설인과 도경을 간신히 끌어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설인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지호를 찾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경찰과 소방관들이 잔해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치 지호가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죠. 도아는 경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조카를 못 구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그는 흐느끼는 척했습니다. 경찰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곧 대서특필했어요. 재벌가 별장 화재, 4살 아들 실종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설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도경은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심해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그는 이 사건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3년 뒤 도경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죠. 설이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한설이조트라는 이름뿐이었어요. 2025년 1월 어느 평일 새벽 5시 반 설악산 기슭인력 집결지에서 낡은 셔틀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케이블카 확장 공사 현장으로 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싣기 위해서였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장도윤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22살의 도윤은 낡은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버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버스가 덜컹거리며 눈 쌓인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도윤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자 문자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은행에서 온 대출 이자, 독촉 문자, 그리고 병원에서 보낸 입원비 납부 안내 문자였죠. 도윤은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어머니 상태는 좀 어때? 옆자리에 앉은 50대 중반의 동료 인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버티고 계세요. 뺑소니범은 잡혔대? 아직이요. 동료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의 양어머니 박말수는 한 달 전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하던 차에 치여 중환자실에 실려갔죠. 운전자는 그대로 도망쳤고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6시가 조금 넘어 버스가 공사 현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케이블카 기둥들이 눈 덮인 산비탈을 따라 솟아 있었어요. 도윤은 동료들과 함께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 사무실로 향했죠. 사무실 벽에 붙은 작업 배정표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장도윤 고소 작업,
외부 용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케이블카 기둥 위에 올라가서 용접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일당이 조금 더 높은 일이었죠. 자, 다들 모였으면 안전 교육부터 하자. 현장 반장이 앞으로 나와 형식적인 안전 수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부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매일 듣는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오전 7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케이블카 기둥으로 올라갔어요. 높이가 3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지만 도윤은 침착하게 용접기를 켰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옆 기둥에서 작업하던 젊은 인부가 얼음을 치우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그의 몸이 앞으로 휙 기울어졌습니다. 위험해요. 도윤이 재빨리 손을 뻗어 인부의 안전벨트를 붙잡았습니다. 인부는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얼음 많이 얼었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말하고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10시쯤 되자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도윤은 임시 휴게소로 내려와 배낭에서 편의점 빵 하나를 꺼냈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1 더하기 1 행사로 산 식빵이었죠. 다른 인부들은 도시락이나 컵라면을 먹고 있었지만 도윤은 빵 한 개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눈 쌓인 공터 한쪽에 홀로 앉아 빵을 씹으며 도윤은 휴대폰으로 병원 앱을 켰어요. 입원비 납부 현황 화면이 떴습니다. 미납 금액이 1,200만 원이었죠.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평화병원 중환자실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도윤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시죠? 박말순 환자분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추가로 동의서에 서명하실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입원비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 주까지 일부라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납부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들러주세요. 전화를 끊은 도윤은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7만 원. 고작 7만 원이 전부였죠.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야, 들었어? 내일 회장님 온대. 멀지 않은 곳에서 인부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그룹 회장? 진짜? 응, 현장 안전 점검 온다는 소문이야. 최설인 회장이 직접. 헐,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높은 사람이 여기까지 와?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설인. 한서리조트 그룹을 이끄는 유명한 여성 경영인이었죠.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저 먼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오후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기둥 위에서 용접을 하고 있을 때 옆 구역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다가 와이어가 삐걱거리며 멈춘 것이었죠. 인부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와이어는 끊어지지 않았고 천천히 컨테이너가 내려갔어요. 도윤은 작업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흔적이 보였어요.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발판, 느슨한 볼트, 쌓아놓기만 한 자재들. 도윤은 내려와서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반장님, 저쪽 구조물 고정이 불안정해 보이는데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반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일정이 바빠서 그래. 나중에 보자. 하지만 사고 나면. 야, 너 내일부터 일 그만하고 싶어? 빨리 올라가.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반장에게 대들면 다음부터 일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5시가 되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도윤이 짐을 챙기고 있을 때 한 동료가 다가왔어요. 도윤아, 오늘 야근하면 특근 수당 3만 원 더 준대. 할래?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할게요. 야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공사장에서 조명등만이 밝게 빛났어요. 도윤은 기둥 위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용접을 계속했습니다. 손은 시리고 눈은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잠시 쉬는 시간, 도윤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죠. 내 인생도 이렇게 어두운 걸까? 밤 9시가 넘어서야 야근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도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양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말수는 너무도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도윤은 유리에 손을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왔어요. 내일은 조금 더 벌어올게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병실 앞에서 한 중년 남자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죠. 아마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도윤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 11시쯤 도윤은 자신의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간 도윤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봤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양어머니 말순이었죠. 도윤은 사진 속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엄마는 나를 키워줬을까? 버려진 나를 왜? 말순은 도윤이 어릴 때부터 말해왔습니다. 내 친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고.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어서 나한테 맡겼다고. 도윤은 평생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침대에 누운 도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했어요.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양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으니까요. 그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회장이 현장에 온다고 했죠. 혹시 뭔가 달라질까? 그런 희미한 기대를 품으며 도윤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한서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0명 남짓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최서린 회장이 자리했어요. 51살의 서린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설악산 케이블카 확장 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임원이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공정률, 예상 수익, 관광객 증가, 예측치 같은 숫자들이 나열되었어요. 서린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바로 그때 전화로 참석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도아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건강상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다며 전화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그가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전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도 문제 없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피커를 바라봤죠.
설악산은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설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뛰어놀던 곳이기도 하죠. 거기서 안전을 줄이자고요? 하지만 회장님, 수익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설인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도안은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설인의 결정대로 마무리되었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간 뒤 설인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설악산 날씨를 매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현장 상황도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설인은 홀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저녁 8시 설인은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옆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손을 떨며 뚜껑을 여니 작은 눈사람 모양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호가 7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목걸이였어요. 아이는 그걸 너무 좋아해서 목에서 떼지 않았죠. 하지만 화재 당일 목욕을 하느라 잠깐 벗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설이는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서랍 안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0년 신문 스크랩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재벌가 별장 화재, 7살 아들 실종, 시신 미발견. 설인의 손가락이 시신 미발견이라는 문구 위에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건 혹시... 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했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죠.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올겨울 설악산 케이블카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설이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위 서류들을 펼쳤어요. 케이블카 설계 도면과 안전 보고서였죠.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내려가던 설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현장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설인은 직감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들이 너무 형식적이었거든요. 현장의 실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설인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악산 현장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너무 촉박하신데요. 미리 알리지 말고 조용히 준비해 주세요. 저녁 무렵 설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하였어요.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형수님, 설악산에 직접 가신다고요? 도하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현장 소장한테 보고만 받으시면 되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형수님 나이도 있으시고 설악산은 형수님한테 좋은 기억이 없는 곳 아닙니까? 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 해요. 형수님, 더 할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지호의 사진만은 보이지 않았어요. 설이는 일부러 치워뒀던 것이었죠.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설이는 서재 서랍 깊숙이 넣어둔 지호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설이는 휴대폰으로 설악산 날씨를 검색했죠. 내일 또 눈이 온다네. 다음 날 새벽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설악산 지역에 폭설 예보가 내렸습니다. 일정을 미루시는 게... 아니요, 예정대로 갑니다. 하지만
눈 오는 설악을 직접 봐야 해요.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전 8시 검은색 세단이 서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서린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경호원은 최소한만 데려가세요. 조용히 다녀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린은 가방 안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15년 전 지호가 쓰던 작은 털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모자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가방을 닫았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2018년 부산에서 실종된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돌아봤어요.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던 중 서린은 화장실 앞 게시판에 붙은 실종 아동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아이들의 얼굴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서린은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전단지들을 바라봤죠. 회장님, 출발하셔야 합니다. 비서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 차가 설악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도로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우회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차가 산길로 접어들자 서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이 길을 따라 올라갔었죠. 그때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지호와 함께.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하지만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기슭 호텔에 도착한 서린은 방으로 올라가 창가에 섰습니다. 저 멀리 케이블카가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 아래 어디쯤에 공사장이 있을 것이었죠. 호텔 방에는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서린은 벽난로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봤어요. 순간 15년 전 산장의 불길이 떠올랐습니다. 지호를 찾아 헤매던 그 밤이. 서린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음 날 아침 7시 서린은 작업복처럼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안전화까지 신었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폭설 경보가 내렸는데 정말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이런 날 현장이 어떤지 봐야 진짜를 아니까. 차가 공사 현장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큰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전 제일이라고 써 있었죠. 서린은 그 문구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문구가 형식적인 건지 진짜인지 확인하러 왔어. 서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설악산. 그리고 어쩌면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이곳. 서린은 공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현장. 현장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지금 올라오신다고요? 현장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고도 없이 최서린 회장이 현장에 온다는 소식이었죠. 모두 작업 중단하고 정리해. 빨리. 소장의 다급한 외침에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자재들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죠. 몇몇 인부들은 규정 높이를 넘게 자재를 쌓아 올렸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갔어요. 저렇게 높이 쌓으면 위험한데요. 아이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빨리 치우기나 해. 반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서울에서 한도아가 휴대폰으로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회장님, 안전 점검 좀 천천히 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시간을 좀 끌라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도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소장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이 공사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서린이 차에서 내렸어요. 두꺼운 파카와 안전화 차림이었죠. 현장 소장이 황급히 뛰어나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갑자기 와야 진짜 모습을 보는 법이죠. 서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와 함께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안전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자재 적재 규정은 지키고 있겠네요? 당연히. 서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카 지지 기둥들이 눈 덮인 비탈을 따라 솟아 있었어요. 그녀는 기둥 아래를 직접 걸으며 구조물을 꼼꼼히 확인했죠. 바로 그때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매서운 바람이 공사장을 휩쓸었어요. 케이블이 휘익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인부들이 작업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죠. 서린이 한쪽 구석에 쌓인 자재 더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철제 파이프와 목재들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어요. 아슬아슬해 보였죠. 소장님, 이건 왜 이렇게 높이 쌓아놨습니까? 저건 잠시 임시로. 임시로요? 규정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소장은 땀을 흘리며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강풍이 몰아쳤고 자재 더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케이블카의 진동까지 겹치면서 균형이 무너졌죠. 우두둑. 철제 파이프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자재 더미 전체가 서린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위험해요. 주변 인부들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한 청년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떨어뜨리고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위험해요. 도윤의 외침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서린을 밀쳐내며 함께 눈밭 위로 굴렀어요. 쾅! 쾅! 철제 파이프와 목재들이 바로 뒤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윤이 아니었다면 서린은 그대로 깔릴 뻔했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의 헬멧이 구르는 과정에서 벗겨졌습니다. 머리 옆이 자재에 부딪혔는지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일단 몸을 일으키며 서린을 살폈죠. 괜찮으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린은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윤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서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눈빛, 짙은 갈색 눈동자, 그리고 눈꼬리가 살짝 처진 모양. 모든 게 15년 전 지호의 얼굴과 똑같았어요. 서린은 입술이 떨렸죠.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 조금 낮아졌지만 음색이 지호와 비슷했어요. 서린은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왼발로 균형을 잡으며 서린을 부축하려 했는데 그때 서린의 눈이 도윤의 걸음걸이에 고정되었어요. 안짱걸음이었습니다. 왼발이 안쪽으로 살짝 휘어진 채 걷는 모습. 지호가 3살 때 계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후 그렇게 걸었어요. 병원에서는 성장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고쳐질 거라고 했지만
그 특이한 걸음걸이가 서린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죠. 잠깐만, 당신 다리가 혹시...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다 멈췄습니다. 지호가 다쳤던 왼쪽 다리, 그리고 이 청년도 왼발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달려와 서린을 일으켰습니다. 현장 소장과 다른 인부들도 황급히 모여들었어요. 저 청년 빨리 의무실로 데려가요. 서린이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도윤이 손을 저었지만 비서가 강제로 그를 의무실로 데려갔어요. 의무실로 가는 길, 비서가 도윤에게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 도윤이 종이를 받아들고 볼펜으로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응을 쓸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쓰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시작해서 썼어요. 서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죠. 지호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응을 쓸 때 반대 방향으로 시작하는 특이한 습관. 서린은 그걸 고쳐주려고 했지만 아이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계속 썼어요. 의무실에서 간호사가 도윤의 머리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서린은 문 밖에서 멍하니 도윤의 옆모습만 바라봤어요. 눈빛, 목소리, 걸음걸이, 글씨 쓰는 습관. 모든 게 지호와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쪽으로 가시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린을 이끌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서린이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저 청년. 장도윤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모든 과거 행적을 조용히 조사해 주세요. 가족관계, 출생 기록, 거주 이력. 전부 다요.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도하의 사무실. 도하가 현장 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재가 무너졌는데 회장님이 다치지 않으셨다고요? 네, 일용직 인부가 구했습니다. 일용직이요? 도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장도윤이라고. 도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죠. 도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도윤. 이 녀석이 누구지? 도하는 즉시 사람을 풀어 도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호텔로 돌아온 서린은 서재 서랍에서 남편 도경의 유산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화재 조사 보고서도 함께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던 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서린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청년. 장도윤. 그가 혹시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서린의 비서 김 비서는 설악산 공사장 주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주변 편의점과 상가의 CCTV 위치를 하나씩 확인하며 표시했어요. 도윤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조용히 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김 비서는 혼잣말을 하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방에서 서린은 오늘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들을 확대해서 보고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었죠. 서린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눈매, 코, 입매. 모두 지호와 똑같아. 서린은 사진 속 도윤의 왼발을 확대했습니다. 안짱걸음이 분명히 보였어요. 지호도 그렇게 걸었지.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김 비서가 서린에게 첫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장도윤 씨 신상 정보 파악했습니다. 말해보세요. 22살 고등학교 졸업, 용접 자격증 2개 보유.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요? 그건 아직 계속 조사하세요. 그날 저녁 도윤은 야간 작업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김비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마을로 향했죠.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도윤이 낡은 병원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평화병원이라는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도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비서도 뒤따라 들어가 복도 구석에 숨었어요. 원무과 창구 앞에 도윤이 섰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죠. 입원비 일부라도 납부하려고요. 직원이 카드를 긁었지만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났습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지갑을 다시 뒤적이다가 접어놓은 지폐 몇 장을 꺼냈어요. 현금으로 할게요. 10만 원 납부하시겠습니까? 네. 도윤은 마지막 남은 돈을 건네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죠. 유리창 너머로 병실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여러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죠. 도윤은 유리에 손을 대고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작게 중얼거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비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원무과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에게 명함을 내밀었죠. 저 환자분 보호자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한서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직원은 명함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서그룹이라는 이름은 설악 지역에서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김비서는 화면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환자 이름 박말순, 나이 65살, 입원 사유 뺑소니, 교통사고. 김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직원이 화면을 가렸어요. 개인정보라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김비서는 병원을 나와 즉시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 씨 어머니 이름이 박말순입니다. 전화 너머로 서린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어요. 뭐라고요? 박말순. 입원 기록을 확인했는데 15년 전 주소지가 서울 강북입니다. 화재 당시 회장님 댁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와 동일 인물이에요. 서린이 김비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15년 전 사라진 그 사람. 그리고 지금 설악산의 아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건. 서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계속 조사하세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요. 이틀 후 현장 사무실에서 도윤이 소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장도윤 씨 앉으세요. 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죠. 본사 안전지원팀에서 정규직으로 들어올 생각 없으십니까?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정규직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셨습니다. 월급도 일용직과는 비교가 안 되죠. 도윤은 멍하니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장난 아니시죠? 물론입니다. 생명의 은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시더군요. 도윤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안정적인 월급,
양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는 기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양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회사 들어가게 됐어요. 정규직으로요. 말순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눈을 살짝 뜨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도 울었죠.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조금만 더 버텨요. 집에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한서그룹을 검색했습니다. 기업 소개, 연역, 사업 분야가 나왔어요. 그러다 2010년 화재 사고 기사를 발견했죠. 한서리조트 회장 가족, 설악산 별장 화재로 7살 아들 실종. 도윤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최설인 회장이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준 회장님이구나. 도윤은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실종된 아들 한지호. 시신 미발견. 도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다음 날 도윤은 정규직 채용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가족사항 란에서 손이 멈췄어요. 부미상? 모 박말순. 도윤은 부미상이라는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살았어요. 양어머니는 친부모가 가난해서 자신을 버렸다고만 했죠.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가던 도윤은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서린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린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서류를 제출한 후 도윤은 버스를 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설악산 능선이 보였어요. 내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건가?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한도하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의 양어머니가 박말순입니다. 그리고 도윤 씨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도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에 든 펜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었죠. 박말순이 살아있었어? 그리고 아이까지? 네, 현재 박말순은 뺑소니, 사고로 중환자실에. 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안고 사라지던 말순의 모습이. 이제 와서 모든 걸 망칠 순 없어. 도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김비서는 도윤이 입사 서류를 제출할 때 사용한 물컵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어요. 인사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왔죠. 그리고 서울의 한 유전자 검사기관에 극비로 의뢰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검사입니다. 철저히 비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관 담당자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서린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임원들이 보고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밤이면 서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설악산 옛 산장 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15년 전 화재로 폐허가 된 그곳. 지금은 풀만 무성했죠. 지호야, 정말 내가 맞니? 서린은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8시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린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가져오세요. 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서린은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요.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김비서입니다. 서린이 문을 열자 김비서가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죠. 나가 계세요. 네, 회장님. 김비서가 나가고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서린은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장에 굵은 글씨가 보였어요. 유전자 친자 검사 결과 보고서. 서린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피검사자 최서린과 장도윤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9%. 결론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서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살아있었구나. 지호야, 정말 살아있었어. 서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한참을 울던 서린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녀는 인터폰을 눌렀죠. 김비서. 네, 회장님. 장도윤 씨를 지금 당장 본사 회장실로 데려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날은 도윤의 정규직 입사 교육 첫날이었습니다. 안전 교육을 받고 있던 도윤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장도윤 씨, 본사 회장실로 올라오시래요. 네, 회장실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회장을 만나다니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오전 11시, 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죠. 서린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도윤이 소파에 앉자 서린은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눈사람 모양 목걸이였죠. 이게 뭐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린은 대답 대신 하얀 봉투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어요. 이 글씨 직접 읽어보세요. 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죠. 피검사자 최서린과 장도윤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9%.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서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15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내 아들 한지호.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말도 안 돼요.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제 엄마예요. 들어보세요, 도윤 씨. 서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2010년 1월 설악산 별장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내 아들 지호가 그날 밤 사라졌죠.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서린은 15년간의 수색과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럼 제 삶은 뭐였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버려진 줄 알고 살았어요. 부모가 가난해서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미안해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제 엄마는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뺑소니 사고까지 당하셨어요. 그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바로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평화병원 중환자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보호자님,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지금 당장? 네, 서두르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차를 보내줄게요. 같이 가요. 안 됩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도윤은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서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사람 목걸이를 꽉 쥐었어요. 또 눈 속으로 사라지는 거니 지호야. 서린의 눈물이 목걸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도하의 사무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장도윤이 본사에 왔다가 병원으로 급히 향했다고 합니다. 도하의 눈이 번뜩였어요. 중환자실이라고 했나? 네, 박말순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도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군. 한편 서린은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가 말한 뺑소니, 사고, 그거 조사하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박말순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을 빼앗긴 아들. 그리고 그 15년 동안 아들을 키워준 여자. 서린의 마음은 감사함과 질투,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택시 안에서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차가 막혀 답답했어요.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렸죠.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이게 최선이에요. 운전기사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후 1시 병원에 도착한 도윤은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가 분주했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박말순 환자 보호자시죠?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는요? 지금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살릴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제발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삐삐하고 불규칙하게 울렸어요. 도윤은 유리에 손을 대고 그 모습을 지켜봤죠. 엄마, 버텨요. 제발. 하지만 모니터의 심전도 파형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경고음. 그 소리가 도윤의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못 살렸습니다. 유가족분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내리쳤어요. 엄마, 엄마. 도윤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신 확인실에서 도윤은 하얀 천으로 덮인 말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뺑소니범은 아직도 안 잡혔는데 왜 혼자 가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사고 당하신 거잖아요. 제가 엄마 곁에 있어서. 도윤은 말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안실로 옮긴 후 도윤은 장례 상담을 받았어요. 직원이 여러 패키지를 설명했지만 도윤은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소규모 장례로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할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장례식 첫날 저녁,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주석에 도윤 혼자만 앉아 있었어요. 다른 빈소에서는 조문객들이 북적거렸지만 이곳은 조용했죠. 저녁 8시쯤 작업복 차림의 현장 동료 3명이 들렀습니다. 도윤아, 어떡하니? 고생했어. 힘내. 그들은 조의금 봉투를 건네고 금방 돌아갔어요.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상주석에서 혼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말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게 옆에 있을게요. 도윤은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도윤은 잠깐 눈을 붙였다 깼습니다. 그런데 조문대에 새로운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국화였죠. 그 옆에 큰 봉투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조의금이 두툼하게 들어 있었죠. 봉투 겉면에 명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서그룹 회장 최설인.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인이 다녀간 거였어요. 새벽에 조용히 와서 조문하고 간 것이죠. 왜 오신 거예요? 도윤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흘 후 발인날 도윤은 관 뚜껑을 열어 말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엄마, 저를 살려서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사고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원망 안 하셨죠. 그게 엄마였어요. 도윤은 관 뚜껑을 닫았습니다. 연구차가 화장터로 향했어요. 화장이 끝난 후 도윤은 납골당에서 가장 저렴한 칸을 선택했습니다. 아래층 구석이었죠. 유골함을 넣고 나니 벽에 이름표가 붙었어요. 박말순. 도윤은 손가락으로 이름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네요, 엄마.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휑해진 방을 둘러봤어요. 양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도윤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낡은 털장갑이 나왔습니다. 말순이 겨울마다 끼던 장갑이었어요. 구멍이 여러 개나 있었죠. 헌 양말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어요. 엄마는 늘 저한테만 새 걸 사주고 본인은 낡은 거 쓰셨지. 도윤은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오래된 재봉틀 상자가 있었어요. 옷장을 옮기다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도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들과 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상자 밑바닥에 작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내가 없을 때 읽어라. 도윤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유서였어요. 양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도윤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어요. 뭔가 큰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열어야 하나? 도윤은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양어머니 사진을 끌어안았어요. 엄마, 무슨 말을 남기신 거예요? 도윤은 사진을 안은 채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한편 서울에서 김비서는 설인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말순 씨 뺑소니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의도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고의로 박말순 씨를 향해 돌진했다고 합니다.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짓을? 아직 범인은 못 찾았지만 CCTV 분석 중입니다. 설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15년 전 화재, 그리고 지금의 뺑소니 사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게 겹쳐 있었죠. 계속 조사하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잠을 설친 채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책상 위에 노란 봉투였어요. 어젯밤 내내 그 봉투가 신경 쓰여서 제대로 잠들지 못했죠.
도윤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집어들었죠. 엄마, 무슨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죠.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도윤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윤아, 아니 지호야. 지호. 그 이름이 도윤의 눈에 박혔습니다. 며칠 전 설인이 말했던 이름. 실종된 아들의 이름이었죠. 도윤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구나. 2010년 1월 엄마는 한서리조트 회장댁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단다. 그곳에서 7살짜리 아이를 돌봤지.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게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별장에 불이 났어. 도아라는 사람이 일부러 낸 불이었단다. 그 사람은 형수와 조카를 없애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방화를 했어. 도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화, 살인 계획.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혼란한 틈을 타서 도아가 엄마한테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라고. 산속에 버리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안고 도망쳤단다. 도윤이 편지를 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글씨가 더 흐트러져 있었고 눈물 얼룩이 글자를 번지게 만들었어요.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 부모가 가난해서 너를 버렸다고. 그래야 내가 진짜 엄마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지호야. 정말 미안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이 페이지는 글씨가 더 떨려 있었어요. 얼마 전 내가 한서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도아가 알아냈어. 그 사람이 또 너를 해치려고 뺑소니 사고를 계획했단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너랑 같이 걷고 있었지. 갑자기 차가 달려오는 게 보였어. 내게 향하는 차였어. 엄마는 생각할 틈도 없이 내 앞으로 뛰어들었단다. 도윤은 주저앉아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15년간 너를 키운 건 진심이었어. 처음엔 돈 때문에 데려갔지만 너를 키우면서 정말 내 아들처럼 사랑하게 됐어. 미안하고 고맙다, 지호야. 만약 진짜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나를 너무 미워하지만은 말아다오. 그리고 진짜 엄마한테 잘해드려라.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서 2번이나. 한참을 운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켰어요. 한서그룹 임원진 소개 페이지를 찾았죠. 한도아. 현 경영고문. 도윤은 도아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망친 거구나.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인생도 양어머니 목숨도 다 이 사람 때문이야. 도윤은 편지를 복사기로 복사했습니다. 원본과 복사본을 각각 다른 봉투에 넣어 서랍과 가방에 나눠 보관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거였죠. 오후 2시 도윤은 납골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말순의 유골함 앞에 섰어요. 엄마, 편지 읽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위해 2번이나 희생하셨어요. 처음에 살려주시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치셨잖아요.
도윤은 편지를 꺼내 말순의 이름표에 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약속할게요. 엄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꼭 밝힐게요. 납골당을 나온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한서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죠. 한서그룹입니다. 김 비서님 계십니까? 장도윤입니다. 아, 장도윤 씨. 잠시만요. 곧 김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도윤 씨 어떻게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10년 화재와 최근 뺑소니 사건에 대한 진실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도 도윤 씨를 찾고 계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편지와 양어머니 사진을 넣었어요. 내일 서울로 가야 했죠. 한편 서리는 회장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장도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2010년 화재와 뺑소니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린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아이가 뭔가 알아낸 거군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어요. 내일 다른 일정은 모두 취소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오전 10시, 도윤은 한서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도윤은 가방을 꽉 움켜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에서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도윤 씨,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김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장도윤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린이 책상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와줘서 고마워요. 서린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앉아요.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먼저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린이 봉투를 받아들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점점 얼굴 표정이 굳어졌죠. 한도아, 방화, 유괴. 서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나서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도아가, 내 남편 동생이 이런 짓을.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한도경의 죽음도 지호의 실종도 다 도아 때문이었어. 서린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비서, 법무팀장과 인사팀장을 당장 불러요. 그리고 2010년 인사 기록과 회계 자료를 전부 준비하고요. 네, 회장님. 30분 후 회장실에 법무팀장과 인사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2010년 1월 전후 박말순이라는 직원 기록을 찾아보세요. 인사팀장이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박말순 가사도우미. 2010년 1월 17일 퇴사 처리되어 있습니다. 화재 다음 날이네요. 서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한도아 이사의 현금 인출 기록도 찾아보세요. 법무팀장이 회계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그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2010년 1월 16일
한도아 이사 명의로 3천만 원이 현금 인출되었습니다. 사유는 미기재입니다. 3천만 원. 서린이 편지를 다시 받습니다. 말순이 받았다던 돈이었어요. 증거가 있네요. 서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가족회의를 소집하세요. 지금 당장요. 오후 2시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임원진이 자리를 채웠어요. 마지막으로 한도아가 들어왔죠. 갑자기 무슨 회의야? 도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다가 도윤을 봤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 청년은 왜 여기 있나? 앉으세요, 도아 씨.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서린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1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린은 법무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2010년 1월 16일 화재 전날 한도아 이사 명의로 3천만 원이 현금 인출되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가사도우미 박말순이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화재 다음 날이죠. 서린이 편지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박말순이 남긴 유서입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서린이 편지 일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아가 일부러 불을 냈다. 형수와 조카를 없애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도우미 하나가 쓴 글을 어떻게 믿어요? 증거도 없잖아. 바로 그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도우미 하나가 제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당신이 계획한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누구냐? 서린이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의 얼굴 사진과 DNA 검사 결과지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장도윤, 아니 한지호입니다. 15년 전 실종된 제 아들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DNA 검사 결과 99.99% 일치.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도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인정하세요, 도아 씨. 당신이 한 일을요. 서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아는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죠. 그래, 내가 했어. 도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몸도 약한 형이 여자한테 그룹을 맡기려고 했어. 나는 가문을 지킨 거야.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도아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남편 한도경의 유언도 아이의 생명도 부정했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가문을 지키는 방법이었나요? 도윤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가문을 위한 선택 때문에 한 아이와 두 어머니 인생이 다 무너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가족도, 정체성도, 평범한 삶도. 회의실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형의 아들까지 해치려 하다니. 법무팀장이 서류를 들고 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도아 씨 횡령, 방화 공모, 살인 교사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아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경호원 2명이 그를 막아섰어요. 비켜. 앉아 계세요. 도아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서린과 도윤만 남았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지켜준 두 분의 삶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설인을 돌아봤어요. 여기 남아서 진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지호야. 15년 만에 설인은 다시 엄마가 되었습니다.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지호야, 아니. 설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길 강요할 수는 없어. 15년을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말순의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 아니, 회장님께서 읽으셨던 편지요. 여기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도윤이 편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진짜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나를 너무 미워하지만은 말아다오. 그리고 진짜 엄마한테 잘해드려라.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설인을 바라봤어요. 두 분 모두 제게는 엄마예요. 한 분은 피로, 한 분은 시간으로 저를 키우셨죠. 그리고 한 분은 저를 2번이나 구해주셨고요.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널 지키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정말.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틀 후 법무팀과 함께 한도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방화와 살인 교사는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아직 시효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뺑소니 사고는 시효가 완전히 남아있습니다. 형사고발을 진행하세요. 설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같은 날 오후 가족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도아의 직함, 지분, 상속분 모두를 박탈하고 그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죠. 다음 날 아침 한도아는 회장실 앞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을 도윤이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도아가 도윤을 보며 중얼거렸죠. 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설인과 도윤은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15년 전 산장이 있던 터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차에서 내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터가 나타났습니다. 건물은 사라지고 돌계단만 남아 있었어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죠. 설이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눈을 쓸어내며 계단을 더듬었어요. 여기서 지호가 눈사람을 만들었지. 설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국화 한 송이를 꺼냈어요. 아버지와 저를 위해. 도윤이 국화를 눈 위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납골당으로 설인을 데려갔습니다. 말순의 유골함 앞이었죠. 회장님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도윤이 벽에 이름표를 가리켰습니다. 박말순. 설인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를 빼앗아간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키워줘서 고마워요. 정말. 설인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한서그룹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및 리조트 전 현장 안전 복지 혁신팀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팀장으로 장도윤이 임명되었죠. 회사 내부가 웅성거렸습니다. 현장 출신이 본사 팀장이 되다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본사 회의실에서 도윤이 첫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위험 수당 현실화, 안전 교육 강화 같은 내용이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한 임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설인이 일어나서 말했죠.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과거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달 후 설악산 현장의 근로자 휴게 라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뜻한 난방, 편안한 소파, 깨끗한 샤워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었어요. 준공식 날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와 말했죠. 이곳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편히 쉬세요. 인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인부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대우를 해주시다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도윤과 설이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천천히 산을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인부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이제야 조금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널 지키겠다는 그때의 약속을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죠. 도윤이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2사람은 재단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실종 아동과 가정 파괴 범죄 피해 가족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우리처럼 고통받는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죠. 3개월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설인이 단상에 올라 말했죠.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다시 만났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가족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윤이 설인에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지호로 돌아가야 할까요? 설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장도윤이라는 이름도 내 삶의 일부야. 2 이름 모두 안고 살면 어떨까? 그럼 한지호 장도윤으로? 응, 좋아. 이틀 후 2사람은 다시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정상 부근 전망대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설인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새로운 시간을 쌓아가자. 네, 엄마. 도윤이 처음으로 설인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2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15년의 어둠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빛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복 짓는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